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지난주에 어떻게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요즘에 이제 제 딸이 6살이 돼서 유치부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대예배에 같이 이렇게 둘이서만 참석할 수 있어서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도 배가 되는 것 같고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따님이 연우죠? 예, 맞습니다. 연우가 벌써 유치부 주일학교 갈 나이가 되었군요. 맞습니다. 혹시 나경철 아나운서는 주일학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주일학교 하면 저는 워낙에 또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뭐 싹트네 싹터요, 그죠? 그런 종류의 그 찬양들이 늘 이렇게 선생님들 율동을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하면. 맞아요. 네. 제가 청년 때 그 교사를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교사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방금 불러주셨던 뭐 찬양이었거든요. 계속 이어져 오는 찬양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나는 그거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찬양. 네. 그리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뭐 이런 찬양이 네. 생각이 나네요. 변하지 않는 찬양들입니다. 네. 저도 그 찬양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 딸이 요즘에 이제 유치부에서 배운 찬양을 집에 와서 막 하거든요. 율동하면서. 근데 요즘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 뜨거워, 맞아요. 뜨거워, 맞아요. 네. 주님의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일학교 찬양을 좀 들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입니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1888년 스크래턴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인 셈인데요. 그 기점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의 주일학교가 벌써 13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 오늘의 주제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를 위해서 2008년 연동교회에서 발간한 연동주일학교 100년사와 기독교 교육의 여러 논문과 자료를 참고해서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100년이 넘은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그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5, 세계 주일학교의 시작. 주일학교 창시자 로버트 레이크스는 영국 글라우체스터에서 1780년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범죄가 넘쳐났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내몰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굴뚝 청소를 위해 아이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해요. 알다시피 굴뚝은 입구가 작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야 일하기가 더 쉬웠겠죠. 문제는 굴뚝 안에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간 어린이들이 질식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러디스 부인의 주방에서 노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첫 주일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어린이를 가르치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그는 어린이에게 읽기, 쓰기, 손 씻기, 또 도덕과 예절을 가르쳤고 성경 읽기, 예배 드리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에 지친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러디스 부인은 2년 만에 포기했고 다시 주일학교는 킹 부인의 부엌으로 옮겨서 3년 만에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각 교회의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영국에서만 25만 명에 이르렀고 나아가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까지 주일학교 운동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버트 레이크스는 목사도 교사도 아닌 평신도 신문 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일학교 시작을 평신도가 이끌었다라는 데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유럽의 주일학교 운동이 확산됐을 때 미국의 주일학교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영국과는 달리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공립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공교육이 선행됐기 때문에 성경교육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는 복음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에 크게 헌신한 사람은 스티븐 팍슨으로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으며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 1,300개가 넘는 주일학교를 세웠고요. 약 8,300만 명의 참석자를 모집했으며 어린이들의 설교자, 어린이들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스티븐 팍스는 30대까지 신앙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요. 오, 예. 그런데 그의 딸이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남자반 선생님이 결석하는 바람에 스티븐 팍슨이 남자반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계기로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스티븐 박스는 뭐랄까요? 참 은혜로운 딸을 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날 참석하지 않은 그 남자반 선생님도 참 뭐랄까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후에 스티븐 팍스는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 여러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는 스티븐 팍슨이 타고 다닌 말의 이름이 로버트 레이크스였다고 합니다. 오, 잠깐만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로버트 레이크스라면 주일학교 창시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의 습관을 너무 잘 알았고 어린 아이들만 보면 멈췄다고 합니다. 야, 뭔가 감각이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스티븐 팍스는 먼저 마을에 주일학교가 될 만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교사를 모집한 후에 주일학교 연합회 후원금을 받아서 100권 이상 책을 비치한 도서관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주일학교가 세워지면 가가호호 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해서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부모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을에 주일학교가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주일학교를 세웠다고 하네요. 영국과 미국의 주일학교의 공통점은 바로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시작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첫 주일학교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넷, 한국 주일학교의 시작. 한국에서의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상 최초의 주일학교 모임은 1888년 1월 선교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의 단칸방에서 어린이 12명, 부인 3명, 선교사 4명으로 시작한 것이 한국의 첫 주일학교였습니다. 이후 1897년 평양에서 6개의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 주일학교는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면 선교의 시작점과 주일학교의 설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건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목적은 교회 확장에만 있지 않고 민족 정신의 고취라든지 생활 개혁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교회 개척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당시 선교사님의 열정이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면요.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사람과 같이 나라 안에 옳은 법률이 생기고 조선에 있는 상하 인민이 합심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전 국민이 서로 생각하기를 형제와 같이 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함이니 이 본의를 생각하면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라는 독립신문의 내용이 있네요. 1905년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인 선교연합공의회에서 주일학교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서울의 연동교회를 비롯하여 평양의 장대연교회, 남산연교회, 선천의 북교회, 전주의 서문교회 등 여러 곳에서 소아회라는 이름으로 주일학교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교재로는 주일학교 공부라는 책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시기에는 뭘 가지고 주일학교를 운영했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늘 봤던 공과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재를 번역해 사용했고 예. 또 1910년에는 노블 선교사 부인에 의해
주일학교 교사 양성반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 양성반은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수업을 진행했고요. 예. 일반 사회 교과목까지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중점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무리 선교사님의 열정이 크다 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주일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도 수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당시 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컸을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888년과 1920년 사이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죠. 이 부흥운동이 주일학교를 더 부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의 한 성도는 부흥회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지게에 쌀을 지고 오다가 중간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까지 야. 성경 공부와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 교사 성경 공부도 1주 단위와 또 2, 3주 단위로 나눠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일학교위원회는 1911년 4월 세계주일학교연합회에서 파송한 브라운의 자문을 받아 세계기구와 연결을 맺고 조선주일학교연합회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야,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일학교를 처음부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임무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국에 이제 선교 보고를 선교사님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할 때도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동시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888년부터 1920년 한국의 주일학교 시작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신앙교육의 정착, 그리고 선교사의 열정, 또한 교사의 헌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교사의 헌신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셋, 1920년부터 1950년 주일학교 성장기.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점차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그 덕분에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설립됐는데 이는 선교사가 주축을 이뤘던 선교 초기를 벗어나 자생적 지도자가 양성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1922년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하기 성경학교를 시작했으며 1924년에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하기 성경학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체육, 음악, 성서, 위인전, 수공, 사회봉사 등 문맹 퇴치와 하나님 나라 시민 양성,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치른 행사였습니다. 또 평북, 선천의 남북교회 및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하기 학교를 열기도 했다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름은 성경학교는 교회에 정말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큰 행사를 넘어서 무슨 뭐랄까요, 교육 행사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1911년부터 사용한 만국 통일공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925년부터는 만국공과 외에 성경공과를 포함해서 출판하기로 했으며 부서별 계단공과가 또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양성공과가 1924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과정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성경, 심리학, 교수법, 조직법, 특별과, 인도법 각각 12시간씩 해서 총 72시간, 72시간. 자, 이 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에 합격하면 조선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을 주고요. 또 이 과정 다음에 또 72시간을 더 공부한 사람에게는 만국주일학교 교사의 자격과 졸업장까지 줬다고 합니다. 야, 요즘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하라고 하면 아마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왠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또 놀랄만한 일은요. 이 시기에 확장주일학교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 확장주일학교란 교회에서 5리 안에 있는 마을 중에서 교회 없는 곳에 주일학교 교사를 파송하는 걸 말하는데요. 나아가서 교인 10인 이상 집회처에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100년 전에 이 우수한 제도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했다는 것이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동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 권세열 선교사가 운영한 성경 구락부 또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목사님 혹시 구락부 뭔지 아시나요? 많이 들었는데 영어에 클럽을 구락부로 불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락부 하면 성경
클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성경 구락부는요,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정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인격 중심 교육, 생활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38년 기독교 학교 폐교 원칙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되고 권세열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성경 구락부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어와나 프로그램이나 주중 제자훈련 프로그램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자, 1920년에서 1950년의 주일학교 성장기는 3.1운동 이후 교육으로 민족을 깨우치자는 강한 열망으로 주일학교 운동을 펼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일학교도 30년대 이후 일제 간섭이 심해지면서 결국 40년대에는 교회가 모두 일제 손에 넘어가 암흑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을 맞았는데 그 당시 꽤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둘, 1950년에서 1980년 주일학교 부흥기. 해방과 한국 전쟁을 지나며 한국교회는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구호 물자를 받아 국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이 개설되었고 전문인 양성과 신학 연구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이비붐 시대를 맞으며 그야말로 주일학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에 그런 역사적인 부흥 집회들이 많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1964년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으로 1973년에는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예. 1974년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주최한 엑스플로 74가 있었으며 1980년에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집회가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유명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랬군요. 자, 가끔 이게 자료 영상으로 보면 정말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로 꽉 찬 그런 영상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 영상 사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예. 그야말로 폭발적 부흥의 물꼬를 트게 된 복음 집회였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금 그때의 어떤 영적인 순전함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이상의 부흥도 다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혹시 이 시기 어디쯤에 주일학교를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죠? 저 때는 말이죠. 저 때는 그때. 라떼. 여기서 라떼 들어가나요? 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당시 교회가 저한테 참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교회에서 숨바꼭질하다가 그 당시에 사찰 집사님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 사찰 집사님 또 혼도 많이 나고 교회에서 놀고 있으면 그런데 또 형들, 교사 형들이 와서 맛있는 과자도 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 달걀, 그 달걀을 삶아갖고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과 다가오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서 먹는 수박. 왜 너무 이렇게 맛있죠. 맛있었는지 또 이제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그 강낭콩 박힌 그 백설기를 입안 가득 이렇게 물고 먹었던 기억. 또 12월 되면 성탄절. 예. 성탄절은 성탄절 되기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연습을 하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뭐 팥죽, 찐빵 다 손수 다 쪄주셔갖고 예. 먹여주시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그 행사가 새벽송. 너무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너무 다 없어져서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네. 맞아요. 성탄절 2부 행사 끝나고 나면 이 밤을 새우기 위해 교육관에 이제 가득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모여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재밌는 집사님이 진행을 이제 사회를 맡아주시고 그때 뭐 마띠아 추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마띠아 추천도 하고 선물교환도 서로 하면서 정말 새벽송 하기 위해 새벽을 기다렸던 맞아요. 그 시간. 새벽이 되면 차가운 공기를 바르고 성도님들 집집마다 돌면서 고요 한번 거룩한 마음과 이 성탄 그쵸. 찬양 캐롤을 예. 불렀던 그 기억. 한번 불러보세요. 고요 한번 거룩한 고요한 네.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집을 네. 찾아다니면서 성탄의 선물을 드렸던 이 기억. 너무 곱고 아름다웠던 그러니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뭐랄까요? 날씨는 춥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온기는 정말 따뜻했던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사랑의 온기가 너무 맞아요. 가득했던 그게 다시 시간이었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겪었던 전 1990년대거든요. 90년대 주일학교 배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대하십시오. 자,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5, 또다시 부흥을 꿈꾸는 한국의 주일학교입니다. 자, 한국교회 주일학교 1990년대는 경제 발전과 디지털 시대가 맞물리면서 소재의 다양성과 독특한 컨텐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공과도 이 컬러로 나왔고 맞아요. 여러 교회 물품과 시청각 자료들이 해마다 달라져 이게 출시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저희 그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9시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7번을 틀면 TV에 7번을 틀면 8시 50분에 꼭 그 해외 만화 영화 해주는 거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을 꼭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교회를 가 마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걸 좀 봐야 되는. 시험에 들게 했던.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처럼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예배에 지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교회 연합회에서 방송사의 항의에 뉴스 보도까지 나왔었죠. 그랬었군요. 자, 2000년대에 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는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중고등부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기도 했고 의료봉사나 농어촌 봉사 등 사회봉사를 많이 했던 때입니다. 인터넷 발달이 활발해지면서 랜선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이후에는 주일학교 인구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텅 빈 건물만 있는 유령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들이 오가는 것이 지금의 주일학교의 현실입니다. 네, 사실 1990년대부터 주일학교 침체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로 사실상 대면 예배를 3년 가까이 들으지 못하게 되면서 침체기는 더욱더 깊어진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 한 목사님께서 SNS에 올려주신 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좀 그대로 전해져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 SNS에 올라온 글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부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형교를 제외하고 주일학교가 정말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텐데 정말 교회가 고령화됐다.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행인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많이 그래도 너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일학교 때 경험했던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새벽송까지는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런 행사들 그런 거를 저희 딸도 좀 계속해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일학교 변천사를 훑어보면서 어쩌면 역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번째 우리 차트를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72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는 선생님들의 그 열정.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 쏟았던 선교사님들의 절절한 마음.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펼쳤던 3.1운동 이후 기독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것이 한국 주일학교를 성장하게 했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확장 주일학교와 성경 구락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부분은 지금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교회 8, 90년대 부흥은 6, 70년대 교회학교 성장의 결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앞으로 20년 후에 주일학교 부흥을 이야기하는 날이 정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한국의 주일학교 변천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의 오래된 주일학교 추억도 좀 꺼내본 시간이기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앞서 말했지만 주일학교 역사를 보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확장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은 목회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름답고 행복한 주일학교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사실 청년 때 이후로 교사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 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